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오름폭을 좀 줄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제와 달리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하락했는데도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강했네요. 네,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들이 다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방원도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 또 미증시까지도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 주초만 하더라도 좀 힘들어 보였었는데 오늘 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단기 저점을 좀 확인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흐름을 살펴보면은 3영업일 연속 월화수 하락을 했었고요. 하락폭은 좀 비교적 큰 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부터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어제는 장 후반에 좀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반대로 장 초반보다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을 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 7월에 그런 파죽지세의 상승세보다는 상당히 조금 힘은 비교적 큰 틀에서 보자면 조금 빠져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재료를 찾는 와중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낙폭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조방원과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의 흔들렸던 투심이 저가 매수세의 유입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관련된 업종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기업 총수의 대동 소식들이 접해지면서 그동안에 떨어졌었던 업종 중에서 비교적 낙폭이 좀 컸었고 그리고 향후에 정책 모멘텀발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같이 결부가 되면서 주 총 흐름을 살펴보자라면은 낙폭을 좀 만회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좀 이번 주에 좀 힘을 못 내는 양상에 있고 금일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컨퍼런스 공개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주 초에 샘 올트만 오픈 AI CEO의 AI 거품론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웠다. 그 와중에 그동안에 8월에 힘을 못 냈었던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주 중반까지 약세장을 나타냈지만 주 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좋게 나왔잖아요. 제조업 경기가 너무 좋게.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또 고용은 조금 나쁘게.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제 헷갈리는 모습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또 조금 더 상승하는 네. 쪽으로 원래는 이제 무조건 9월 인하였는데 9월 인하도 약간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면 원래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원화가 더 약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는 1,400원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많이 내려가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 이제 1,393원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400원이면은 달러원은 어느 정도는 고점 근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한 1,450원까지 아직도 열어보고 봐야 될까요?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된다라면은 연 이외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 자체에 100포인트 근접했던 흐름과 그에 반비례하는 원달러 환율의 약세, 그러니까 절하가 되어서 1,400원대에 근접했었던 일시적으로 좀 상회했습니다만은 이러한 1,400원대 목전에서 등락을 하는 부분들의 흐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매크로 변수라고 한다라면은 관세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세 관련된 시장의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는 이러한 재료들이 영향력이 좀 희석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외환 시장은
비단 뭐 관세, 트럼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상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는 뭐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재료들을 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연이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의 정상회담이 가장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달러에 대한 부분들의 이목이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좀 시장이 방향성 약간 이제 트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수목 정도에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심이 안전자산에 있어서 달러에 좀 쏠리는 모습들 나왔었고 미국채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려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포지션 조정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놓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향후 연준의 정책 스탠스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횟수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씩 전보다는 떨어졌다라고 네. 해주셨지만 간밤에 월마트 실적을 보면 또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슬슬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 실적을 살펴봤을 때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단, 마진 확보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들이 주가의 악재로 작용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생산자 물가 역시나 그 생산자들의 마진에 관련된 트레이딩에 관련된 부분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2% 오르면서 상당히 그 PPI의 상승폭, 오름폭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서 본다라면 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보아야 하는데 서비스에 대해서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쉽사리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화는 직접적일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좀 직간접적인 측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수입업자들은 그동안의 수익 규모를 늘려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통해서 마진을 희석시키더라도 버티는 국면에 있었지만 이제 상반기 후반부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그럴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피어 그룹과 피어 경쟁자들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라면은 일제히 마진 측면에 있어서 훼손되었던 것들을 소비자에 전가하려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번 실적은 다소 기업들의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분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틀에서 흐름을 살펴보자라면은 1분기와 2분기 초반에는 좋다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2분기 초반부터 상당히 후퇴를 했고요. 다시 관세 유예가 되면서 5, 6월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큰 틀에서 보자라면은 23년과 24년도에 올라가는 그림에서 이제 내려가는 국면으로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뽑아볼 수 있는 게 물가 측면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시장의 수급의 타이트함, 즉 근로자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이제는 고용주가 서서히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화랑 국면에서는 이제 중립과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선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을 딱 발표를 보면 결국 관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관세 영향이 있으면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건값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고용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둘 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경제에는 다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고용을 네. 악화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맞습니다. 그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럼 네. 호재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미국은 이제 빠진 거죠. 실제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잭슨홀을 앞둔 선반영이다. 네. 이렇게 봐야 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기존에 좀 빠졌으니까 반등을 해주는 건지 네.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금리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 의한 그동안의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재발현된 것으로 봐야 되겠고, 수급적으로는 역시나 기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던 측면들이 국내 증시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의 지금 레벨 자체가 3,200선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봤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AI 거품론 그동안의 주도주에 대했던 부분들이 좀 김이 빠지면서 우리 국내의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시각에서 약간 비관적인 스탠스가 좀 나타났던 측면들 고려한다라면 일부 후퇴되어 있는 그림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깨고 다시 3,200포인트에서 300으로 가는 국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리거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편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그런 시각들이 좀 더 반영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주에 아마도 일반적으로 8월 마지막 주에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 증세, 세입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수입과 총 지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서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둘이 같이 상승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투심이 조금 개선될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기업과 연동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그와는 별건으로 움직였었던 것들은 대규모 수주가 테슬라와 애플 연이어서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뉴스가 일정 부분 나오면서 올해의 사업에 대한 실적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사업 실적과 향후 기술력의 격차를 극복해냈다라는 인식들이 서서히 반영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나스닥의 그런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6월부터는 나스닥이 상당히 상승폭을 이끌어가면서 하이닉스 역시나 상승세를 가져갔었고요. 여기에 이제 오픈 AI에서의 AI 거품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밸류 논란 등이 같이 겹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의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너무 이제 많이 가져간 파이가 일부 좀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만큼 고밸류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기보다는 이런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동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향후 주가의 추이는 매크로와 펀더멘탈, 수급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못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는 측면들에서 비교적 가볍다. 즉 지금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배 레벨 그리고 하이닉스가 2.5배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가 H20 관련돼 있는 네. 부품 생산 그만해라. 네. 이렇게 삼성에다가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래도 나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문이 열리면서 삼성이 조금 그래도 납품을 할 수 있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충당금으로 쌓아놨던 걸 좀 땡겨서 플러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나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뉴스들은 이제 조금 이제 지금 향후의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최근에 이미 엔비디아의 중국 H20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 거의 좀 녹아져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그런 기술 경쟁,
패권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 당장의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져서 어떤 주가의 향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행 지표로서의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 이번 주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AI 버블 이거 정말 왔냐 아니냐 이건데 그런 이야기들 대비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거나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AI 버블이 있는 건지 주가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 과거에도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빅테크 기업의 고밸류 논란은 항상 벗어날 수가 없는 재료인데 이번에 촉매제를 역할을 한 것은 이제 챗 GPT의 신모델 이후에 좀 노이즈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샘 올트만 CEO가 본인이 좀 자초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점이 미묘하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은 향후 성장에 그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많은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에 대한 노출이 되어서 실생활에 유입되는 속도보다 지금 AI 모델을 통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속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밸류에이션 논란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이를 비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모델을 통해서 수요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업사이드 포텐셜을 얼마나 확보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 여기에서 주춤할 때에는 결국에는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따라가는 후발주자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저가의 모델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어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장성보다는 이제 그 매출의 안정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어떤 것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재료를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밸류에이션 논란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업앤다운의 흐름들은 좀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AI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 버블이 일려면 뭔가 레버리지가 껴 있어야지 한번 폭락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 마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마진 뎁 레이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금액상으로는 당연히 커졌다. 근데 GDP 대비로 해서 보면은 그래도 높기는 높지만 그래도 완전 버블까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어나인딩을 하거나 헤지 펀드가 청산되거나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AI 관련 주식은 빠질 때마다 더 사자. 네. 이쪽 부류와 아니다 이건 고밸류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제 AI 주식들 엔비디아도 상승을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바이오 주식들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바이오텍들 네. 그동안 못 올라간 것들. 그러면은 약간 지금이라도 이제 기술주를 조금 팔아서 그동안 못 올라간 애로 좀 옮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AI가 대세니까 AI를 지켜야 될까요? 네, AI 반도체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의 성장성에 대한 큰 의심을 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부분 역시나 워낙에 매출과 이익 마진율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견지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밸류에이션 논란을 촉발시켰던 발언 말고 그 이외에 실적이 허수였다든지 아니면은 경쟁자가 비슷한 경쟁 수준을 나타내면서도 훨씬 저가의 모델을 통해서 잠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경기 사이클상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가는 국면에 있어서 금융이나 유틸리티, 부동산 리츠와 같은 업종으로 자금의 이동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한 국면들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장 국면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둔화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되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성장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헤게모니는 미국 쪽에서 신성장, 빅테크 기업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즉 이제 투자 세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파티장에서 먼저 나갈 것인지 제일 늦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발을 걸쳐놓고 문 앞에서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지금 먼저 나갈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경기 지표에 있어서 점진적인 둔화에 대한 속도를 나타낸다라면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과 기술주 중심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드 랜딩과 같은 펀더멘탈상의 크랙이 가거나 이상 현상이 이제 금융 경제에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기술주,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는 이런 업종과 종목의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은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기업들의 그런 시장 흐름을 이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판단하고 복합적으로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헤게모니는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양극단보다는 현재 흐름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지표들에 대한 해석 때문에 다들 뭐 시장의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 또 연준 이사들이 연이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도 네. 내놨더라고요. 7월 FOMC 회의 의사록은 사실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나왔으니까 물가에 좀 더 집중했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는 고용도 신경 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연준 이사들은 좀 더 물가에 좀 더 치중하는 모습들을 네. 보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다수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고요. 특히나 가장 핵심은 관세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연준의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잘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찌되었든 간에 관세라는 세금 이슈가 경제 주체들에게 각인이 될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진 레벨이 고차가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지금 타겟이 2%인데 2% 중후반에서 실물 물가 지표가 계속 형성이 될 경우에는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연준 다수 인사들의 인식임을 이번에도 FOMC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은 좀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주기를 바라겠고 금리 인하를 아주 재촉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인사들 그리고 백악관의 의견에 조금 동조하는 월러 보우만 연준 이사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이런 좀 뉴스거리들은 의사록과는 반대되는 측면에서 집중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재료들을 찾는데 좀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연준 인사들 다수는 그와는 상반된 측면에서 보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시장이 쉽게 환호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물가 얘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레포트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금융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 억압이 뭐야? 그걸 찾아봤더니 결국은 금리 정부의 입장에서 부채가 많은 사람이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했더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네. 그랬더니 성장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부채가 제일 많은 사람은 부채를 더 넣는 꼴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금리 낮아서 이자 조금 내다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겼으니까 또 부채도 저로 적어졌고 네. 그러면 성장 생겨서 세금 더 걷고 그러면 지금 미국은 지금 금융 억압으로 단기 금리를 강제로 실세 금리보다 낮게 낮추려고 한다. 억지로. 그리고 그게 워킹할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금융 억압에 대한 개념이 잘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성장의 확장 국면이 좀 더 나타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용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장의 사이클의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약간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맞아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 시장에 있어서 질적 지표가 이미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우리가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비농업 논팜보다는 졸지 보고서와 같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고용 건수가 800만 건대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던 것이 지금 700만 초중반까지 후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면은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을 덜 찾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금리 인하 의견자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장과 물가 시크리컬 요인에 의한 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하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오름폭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관세라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서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더더욱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유예를 했고 또한 개별 국가들마다 관세 협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무작정 이걸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는데 24년도 말 기준으로 연방정부 부채 총 규모가 36조 달러로 추정이 되고 CBO에서는 매년 2조 달러씩 늘어나서 2034년도에는 56조 달러까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써야 되는데 이 비율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3%를 돌파했고 8,8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도에 국방비를 얼마를 썼느냐? 9천억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거의 국방비만큼 이자가 나갔기 때문에 재무부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를 다 낮추고 싶어하는 것은 맞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기자회견 때 이랬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 참가자는 좀 더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어디에 입장을 두느냐인데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화려한 그 언사들과 액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빌린 사람은 정부고 빌려준 사람은 연준이니까 입장이 같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은 이야기 나눠봤지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부분은 파월이 오늘 밤에 무슨 말을 할까 이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저희가 예방주사를 좀 맞았다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파월이 어떤 말을 내놓든 오히려 시장은 크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이제 9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명확한 힌트, 뭐 금리 동결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명확한 힌트는 안 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연설문을 딱 뽑아서 인플레이션이 얼마 몇 번 나왔고 레이버나 이런 것들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몇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세면서 무게중심이 이 인플레에서 고용으로 좀 갔느냐 안 갔느냐를 통해서 판단할 거고 어투나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심을 나타내는 발언이 많을 수는 있지만 FOMC 기자회견 때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때만큼 안 하면은 금리 인하 소수견에 이제 서서히 동조하면서 다음 달에 금리 인하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인플레 그 워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이제 혼돈 속에 좀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 쪽으로 지금 방향을 열어놔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매우 어렵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침략국은 러시아를 지칭한 걸로 보이고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평화협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전 협상이 지연되고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의 무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증권가 전망에 방산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오늘 삼양컴텍이 14%대 급등하면서 15,2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오름세로 89만 1,000원, LIG 넥스원도 오늘 5%대 오름세 보였고 현대 로템과 세트랙아이도 각각 4%, 8% 강세 시연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용량을 2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 투자자들이 사자세를 보인 건데요. 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력망 협의체를 오늘 본격 가동하면서 관련주의 기대 심리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6%대 오르면서 49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S 일렉트릭이 6%대 오름세로 28만 1,500원, 효성중공업도 5%대 올랐고 LS와 한전산업이 각각 6%, 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프랜차이즈 더치 브로스부터 미국 음료 기업 셀시어스 홀딩스,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더치 브로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6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9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8.7% 증가했는데요. 고객 수가 늘고 유제품 가격이 인하된 것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영업이익률은 13.1%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이번 분기 신규 매장 31개를 오픈하면서 사업 확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에는 포장된 음료와 간편식 같은 소매 상품을 런칭하고 음식 부문을 확대하면서 브랜드 노출을 넓힐 계획입니다. 다만 매출 원가의 약 10%를 차지하는 커피 중 절반이 브라질산이어서 커피 관세 동향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시어스 홀딩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6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8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셀시어스는 건강한 에너지 음료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 인수한 알라니누의 실적이 처음 반영되면서 두 브랜드의 시너지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은 7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셀시어스는 단일 브랜드로도 9% 성장해 펩시코 재고 이슈가 마무리된 모습이고 알라니누는 소매 유통에서 무려 129% 성장하면서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재료 관세 부담이 늘겠지만 강한 매출 성장으로 상쇄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재고 문제로 기저가 낮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교 효과도 기대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현재 주가는 31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2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6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조정 EPS는 3달러 19센트로 7.4%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33억 달러고 레스토랑 마진 개선과 직영 매장 효율화에 힘입어 상반기 조정 영업이익률 4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영화와의 파트너십, 스낵랩 재출시 같은 신규 프로젝트와 신메뉴 도입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도 회복세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향후 신규 매장 개점과 고객 확보를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할 계획이고 엣지 컴퓨팅 같은 신규 플랫폼 투자를 통해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머니주민에서는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차트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과 또 경기 기대감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하죠. 네,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이 가능해진 시대잖아요. SNS도 있고 레딧도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예전처럼 기관한테 밀린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방향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서학개미 순매수 차트 성윤수 어웨어랩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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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서학개미들 8월 이후에 좀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여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7월 19일부터 한 달간 순매수 상위 15개 종목 리스트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으로 표현이 되는 크립토 관련주, 또 소형주, 그리고 배당률이 매우 높은 옵션 전략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순매수 상위 종목 15개 리스트와 그 전달에 한 달간 순매수 상위 종목, 그러니까 6월 20일에서 7월 20일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비교를 해보니까 5개 종목이 살아남았고 10개 종목이 신규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 종목은 크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피그마, 그리고 인베스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QQQ ETF, 또 코인베이스 기반 커버드 콜 ETF인 일드맥스 CN ETF, 그리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제약사들, 그리고 샤프리크 게이밍, 뉴스케일 파워, 블리쉬, MP 머티리얼즈 등등이 있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상장 직후 주가가 이제 공모가보다 3배 넘게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제 이더리움 이제 금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샤프링크 게이밍과 뉴스케일 파워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주에 대한 순매수가 높았다. 즉 소형주에 대한 인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로빈후드, 팔란티어, 메타 플랫폼즈 등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기업들은 상위 15개 리스트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되게 개인 투자가들이 발 빠른 것 같아 보이는 게 원래는 테슬라,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얘네들을 주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일라이릴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거를 상단으로 다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나? 이제 AI주에서 약간 AI주 아닌 주식으로 약간 자금이 이동을 하나? 이런 약간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AI 관련주들은 올해 초에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언급과 함께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잉되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뉴스가 돌았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계획 중에 일부를 취소했다는 그런 리포트와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메타나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은 AI 투자로 인해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한 상태고 이제 신고가를 이제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다른 자산이 없을까 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게 저도 같이 느꼈었는데,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도 이슈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가 저는 아직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제 지주사인데 보통은 생명보험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 그러니까 병원들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나오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분기간 없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에 익숙해졌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투자자들은 이번 분기 완전히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50% 가까이 급락이 발생을 했고요. 또 앞으로의 경영진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암울해서 되게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였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16억 달러, 하나로 한 2조 원 규모의 포지션으로 이제 신규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대단히 큰 뉴스가 되었고 저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개인 순매수액이 가장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회사의 실적이 왜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가 주도로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권장하는 이제 생명보험,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미국은 그 국가 단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 이제 걸었던 공약이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 관련된 신규 가입자들의 건강 상태가 회사의 보험 예측 모델보다 더 많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사실 보험료를 수치를 하고 나중에 그 수치를 한 돈을 굴리면서 나중에 뭔가 실제로 이 환자한테, 이 개인한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는 구조인데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작년 말에 회사에서 발표한 그 실적 자료에서 영업이익이 아닌 성격의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포함시켜서 발표했다는 게 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많이 반감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폭락하고 또 이런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서 막 의료보험료 깎는다 그러고 약값 깎는다 그러고 혼내준다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기존의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강세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힘스앤헐스라는 이제 그 텔레헬스, 그러니까 약을 배송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머리를 되게 잘 썼던 게 이런 비만 치료제나 이런 특허가 걸려 있는 약에 한해서도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약은 원래 복제약을 팔 수가 없는데 만약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세한 그런 물질이 조정된 새로운 약물이 필요하다면은 그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스앤헐스에서는 이거를 요구로 하는 그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걸 생산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엄청나게 매출이 튀었고요. 대신에 이제 일라이릴리나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당연히 자기가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한 약인데 그거에 대한 그 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이런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클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우리나라도 비만율이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되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한테 미국처럼 이제 인구당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보면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좀 사들였는데 이게 좀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비트마인이나 셔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던 종목들인데 여기에는 확실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스트래티지처럼 이제 비트코인 매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사실 스트래티지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전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고 근데 이제 2021년에 이제 창업자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로 바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 금고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상 창조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이제 기초 자산이 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은 이더리움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도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가격이 거의 최근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배, 4배 이상 뛰었으니까 스트래티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의 가격이 매우 급등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급등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당국 그러니까 각 국의 규제 당국의 그 입장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그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법인에서도 그 크립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규제를 이제 철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인정이 되고 사용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상당수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그 노드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노드를 이제 좀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해서 최근 3개월간 이더리움의 가격이 매우 급상승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더리움 금고 회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샤프링크 게이밍이나 이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에 굉장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맞게 발빠르게 좀 대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막고 과잉 생산을 막고자 해서 원자재 생산 그만해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른 주요 원자재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새 지금 가격 추이 어떤지 또 어떤 이유들이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던 건지 좀 짚어주세요. 예, 요즘도 사실 가격이 계속 조금씩 반등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중국 정부단에서 결과적으로 좀 거래단에서 선물 거래단에서 좀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갔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좀 가격단에서 좀 올라가려는 품들이 나올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감산이 가장 주요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 정부가 뭔가 한 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정부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3월 5일 그리고 올해 7월 1일 날 있었던 재경소조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이 결국 지방 정부들한테 저가 생산 유발하는 기업들한테 이 같은 기업들을 좀 비호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CATL도 대표적인 타켓트가 되면서 전 세계 공급의 3%가 감산이 됐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채굴에 대한 라이센스를 회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입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가격단의 흐름에 있어서 좀 상방함에게 노출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된 건 없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단에서는 뭐 정책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9월경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경쟁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구두 코멘트들은 조금씩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은 다만 시진핑이 재경소조 회의를 통해서 구두 코멘트가 나왔고 그 구두 코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 정부들이 기본적으로 배터리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을 갖다 때릴 때는 특히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어딜 때린다? 정부의 입김이 셀 수 있는 업스트림, 즉 광산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왜? 채굴 라이센스를 결국 지방 정부들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 7월 달에도 칭하이도 그렇고 이번에 짱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결국 기업들을 때리면서 업스트림을 때리면서 공급단의 통제 조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관세나 미국이랑 관세 협상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리튬 같은 거 이제 수출 안 하면 이제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생산을 안 하면 어차피 수입은 해가야 되니까 그냥 수출하기 전에 일단 가격을 올려보자. 그러면 수급을 조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예,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강하다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바라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은 중국이 수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가고 있다라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산에 서두르는가, 시진핑이 뭐에 겁에 질려 있는 건가를 봤었을 때 결국 과거처럼 공급 과잉이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 즉 과거에도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국이 심각한 공급 과잉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전략을 채택하면서 법인세를 낮추면서 자국산을 좀 더 쓰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의 리쇼어링 단에서 전략을 채택하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대규모 부양 직후에 더 이상 이제 정책 여력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 발생한다? 잉여 캐파는 늘려놓을 대로 늘어놓은 상태인데 소비는 안 좋고 수출하기는 어려워지고 잉여 캐파가 남아돌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돼버리면서 당시 2015년 12월 달에 불가피하게 시진핑이 공급 사이드 개혁, 즉 감산과 구조조정 선언을 갖다 했거든요. 당시 대표적으로 철강과 석탄이랑 정유화기 대표 타켓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2차 전지 쪽입니다. 이쪽이 가장 큰 타켓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때랑 비슷하게도 자 내수 중국 안 좋아요. 왜냐? 전체 소비에서 소매 판매에서 이구 환신 보조금이 들어간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면은 상품을 소비가 박살나 있거든요. 내수는 안 좋은데 수출은 어떻다? 수출단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이런 국가들과 관세 합의하면서 제3국이 이들을 경유해서 우회 수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즉 환적 수출에 대해서 고유 관세 40%를 부과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즉 중국을 때린 거죠. 그 말은 뭐다? 중국은 수출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중국은 지금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단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과거같이 또 한 번 급격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걸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했던 행동들이 잘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지금 그러면 위기는 위기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일부 측면에서는 서로 합의할 건 합의 봤다라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중국은 히토류라든가 서로가 양보할 부분들은 있었다라 보니 왜냐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미국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활용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중국도 그걸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결국 구조조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부는 안 먹혀들었지만은 제가 볼 때 일부는 분명 먹혀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게 그 기업한테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보통 원재료 값이 오르면 기업한테는 악재 같은데 대부분 뉴스 보면은 리튬 가격 오르는 게 호재처럼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내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결국 배터리 관련돼서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 그런 관련된 금속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해지를 많이들 잘 안 하시죠. 그렇다 보니 뭐다? 그 말즉슨 P가 그냥 중요한 거죠. Q그로스가 아니라 P그로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 그동안에 재고를 갖다가 싼 값에 계속 들여놓은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럼 재고 평가 마진 자체가 개선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접근해서 뭐 이제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중국 또 리튬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중국 이런 산업 금속들의 이 감산 본격화가 결국 리튬 가격에 있어서 추가 반등 신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K 배터리한테는 반쪽짜리 호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수요가 별로다 내지는 이게 중국의 감산이 LFP 쪽에 국한돼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 보고 있고요. 일단 수요단에서 그 과거에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과거 16년도 때도 당시에 중국이 철강 감산한다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요는 정체돼 있으니까 효과 없다라 했는데 웬걸 가격 다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 지금도 동일해요. 수요 더 박살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거는 없다라는 사실이고, 근데 그 상황의 유동성은 또 풍부해요. 글로벌 유동성 지수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6개월 선행하고 또한 리튬을 12개월 선행합니다. 자, 유동성도 풍부한데 거기다 감산을 하겠대요. 최대 생산자가. 자, 그럼 이건 P가 올라가는 그림이라 보고 분명한 호재는 제가 볼 땐 이제 맞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앞서 좀 질문하신 거와 같이 즉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래도 LFP 관련돼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감산하는 부분이 LFP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외부로 유출된 안건 중 하나가 지금 관련된 산업협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서 감산을 갖다가 LFP 관련해서 감산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다른 나라는 3원계잖아요. 근데 3원계라면은 실질적인 우리가 호재라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아니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LF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은 수출 용도로 3원계를 자기들도 생산을 하거든요. 이걸 외부로 계속 수출을 합니다. 중요한 점.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3원계도 감산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만 보더라도 최근에 인도네시아랑 민주콩고, 대표적 민주콩고가 코발트 수출을 갖다가 중단한 걸 연장을 했어요. 얘들이 왜 연장했을까? 얘들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3원계가 아니라 LFP면은 3원계랑 이제 코발트랑 상관이 없을 텐데 중국도 3원계를 만들어 수출을 하거든요. 중요한 점. 민주콩고가 왜 수출 금지 조치를 갖다 연장했다? 중국에서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애들의 코발트 주문을 갖다 보면은 민주콩고를 통해서 과거 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즉슨 중국에서 주문이 안 돈다. 중국은 왜 그렇다? 중국은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기도 점점 막힌다. 그러면 이거 잉여 공급 터지는데 공급 과잉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알아서 수출을 갖다가 그러니까 알아서 감산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관련된 국가들이 동반적으로 감산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도 니켈단에서 그래서 전년 쿼터 대비 26% 감산했고 그래서 니켈 광석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민주콩고도 그래서 코발트 단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불가피하게 감산이 되는 것이라 본다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게 호재가 아닐 수 있다. 제가 보다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3원계도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공급 때문에도 P가 올랐었다는 점, 수요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라면
저는 분명한 호재는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약간 추측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9월에 공급 개혁안 뭐 내놓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확실한 뭔가 분기점이 돼줄 수 있을까요? 분명한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조금 더 뭐 한 번 더 계속 팔로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단에서는 10개 산업들을 우리가 구조조정이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과연 어떤 업종이 될지 일단 구체적으로는 3개 업종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기타 등등 나머지 7개 업종들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철강, 그다음에 석탄, 정유화학 등등 10개 업종. 근데 그래서 정유화학도 최근에 보면 중국 쪽에서 안건이 또 유출된 게 중국 정부에서 일단 최종안을 갖다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안을 갖다 정유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배터리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엔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 볼 수 있겠고 왜냐? 과거에 감산을 했었던 업종들의 주요 1순위들을 갖다 기준을 놓고 보면 해당 업종별로 적자 기업의 비중이 40% 넘어갈 때가 감산의 주요 타겟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철강이 51%, 석탄 69%. 근데 지금은 석탄과 철강은 30%대예요. 그런데 2차 전지랑 태양광은 40%대거든요. 얘네들이 가장 적자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타겟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나쁜가 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제 중국 주가는 계속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도 전반적인 뷰들이 다 불리시한 쪽 올라가는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느낌인데 그 지금 말씀대로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가 전 작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내구재 소비를 다 견인하잖아요. 원자재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점, 근데 돈을 엄청 뿌려요. 작년 9월부터 중국이 돈을 어마무지하게 뿌려요. 그래서 전 세계 올해 상반기 동안 뿌렸던 유동성들을 보면 제일 많이 뿌린 게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20이거든요. 작년 정확하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뿌렸는데 미국은 거의 안 뿌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부터 뿌리는 결국 이 팽창하는 유동성 때문에 저는 가격들이 올라갔다라 보거든요. 근데 원자재는 주식과 달리 주식은 유동성을 2개월을 후행합니다. 근데 원자재는 유동성을 못해도 12개월을 후행해요. 그러면은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의 파티 결국 내수 소비 안 좋다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점 중국인들 왜 내수 소비가 안 좋은가? 부동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돈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죠 오히려. 왜? 내수의 일들을 갖다 찾기 어려우니 그래서 처음에 금에 갔던 거고 그래서 배당주에 갔던 건데 나중에는 해외로 융통돼서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를 갖다 만들어 놨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중국의 해외 위안화 대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신장했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는 조금씩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왜 금을 못 사게 점점 막아놓기 시작하니까 5월부터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안 좋은데 다만 자산시장이 분명한 건 돈을 열심히 찍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말로는 자산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처럼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한두 달 선행인데 이미 선행해서 올라왔고 그거 확인했으니까 늦게 출발할 원자재를 잘 골라 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원자재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유가 아니면 구리잖아요. 근데 유가는 트럼프가 맨날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럼 구리가 가는 건가요? 저는 구리도 사실 크게는 못 갈 거라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뷰랑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이유가 22년 말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구조적 공급 부족에 빠진 건 맞다라 주장을 해요. 왜냐? 광산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채굴량 자체가 생산성이 둔화돼 버렸고 아무리 채굴량이 높아도 두 번째 신규 광산에 대한 개발을 3년 전부터 들어갔지만 실제 채굴되기가 10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 구리를 쓰려고 하더라도 공급 캐파 능력 자체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수요는 올라오고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근데 중요한 점. 전체 구리 수요의 65%가 대체하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결국 알루미늄이죠. 얘들은 고순도 구리 필요 없거든요. 그럼 그레이드 A급 필요 없다면은 얘들은 그럼 알루미늄 대체하면 돼요. 알루미늄 2.5톤이 구리 1톤을 대체한다면은 지금도 싸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점.
그럼 구리는 못 가지만 저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배터리 금속들. 그래서 여전히 주장하는 게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산업 금속들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도 그렇고 유동성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감산되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 이미 구리는 올라봤자 전고점이다. 왜?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애들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게 유동성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감산, 이제야 감산이 본격화된다는 점. 이게 저는 이쪽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저 차트 보시면은 굴이 엄청 빠졌어요. 고점 대비로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50%라 그래가지고 급등시켰다가 완전 폭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면 차트상으로 볼 때 좀 사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물론 이제 LME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고점이 제한적이라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LME 이제 기준. 코맥스 기준인데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저렇게 올랐던 게 저는 왜곡 현상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왜냐? 결국 8월 1일부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점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일단 제품 안에서 미가공 구리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다는 점. 이게 가장 컸겠고. 근데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두 번째가 올해 내내 제가 주장한 게 관세를 때리는 건 중요한데 관세를 때리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왜? 이미 미국 내 기업들은 선수요가 땡겨졌다. 그럼 재고를 이미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수요가 끝났기 때문에 효과가 그럼 가격 단에선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27년도부터 관세를 갖다 미가공구리에도 15%씩 적용하겠다라지만은 원자재는 경기를 선행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자면은 구리단에서 그건 27년도의 이슈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리가 다시 저만큼 올라가기엔 상당히 우리가 좀 물론 저가단에서 매수 뭐 좋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의 구리보다는 저는 여전히 배터리 금속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트럼프의 유연함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해서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일단 지금 현재는 관세로 인한 이슈들은 지나갔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좀 더 주시해서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구리는 그렇다 볼 수 있는데 근데 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봤자 LME 기준 전고점이라 계속 봅니다. 왜냐? 결국 대체재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루미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여전히 구리는 전고점 상향이 상당히 어렵다라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유동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리 쪽보다는 오히려 알루미늄이나 오히려 배터리 금속들로 훨씬 더 들어갈 여력들이 많지 않겠는가. 근데 결국 알루미늄은 구리처럼 경기를 대변하는 이제 마천격인데 근데 저는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배터리 금속들이 왜 본격적으로 감산하는 주체가 훨씬 명확하게 눈에 띄게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 특히 천연가스가 여름이 우리는 되게 더웠는데 미국은 안 더웠나 봐요. 왜 날씨가 이제 안 더워서 냉방 시즌에 천연가스가 덜 사용되는 바람에 가격 공급이 너무 이제 과잉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급락한 상태잖아요. 거의 차트 그래 보면 천연가스는 거의 뭐 어디가 바닥이지 뭐 이런 느낌인데 보통은 9월 달 정도에 매수하면은 맨날 수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천연가스는 9월에 사서 1월에 팔아라. 그러면 무조건 번다. 좀 맞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몇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결국 난방 시즌일 테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번부터 거래되고 있는 월물은 천연가스 즉 헨리허브 기준으로 보면은 10월물이죠. 근데 10월 달은 어떻다?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죠. 즉 본격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 천연가스 재고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름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름이지만은 결국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 전력 갖다가 위해서 천연가스를 소진하고 이 같은 계절성인 구조를 갖다 보이는데 근데 지금부터 뭐다? 재고가 증가하는 시즌이고 더불어서 중요한 점. 지금부터 월물은 10월물이기 때문에 10월달 재고를 반영하겠죠. 10월달 뭐다?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중요한 점은 난방 시즌이 근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천연가스의 최대 수요처는 여름철 냉방이 아니라 겨울철 난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0일 이후부터는 월물 자체가 뭘로 교체된다? 결국 12월물로 교체가 되고 11월물로 교체가 되고 11월물로 교체된다. 11월부터는 재고가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어째서? 난방 시즌이고. 근데 특히나 우리가 LNG 수출에 대한 기대도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관세 합의에 따라서 LNG 단에서 수출 기대가 더 높은 건 맞지만은 더 중요한 점. 이제부터 각국 북반구의 다른 나라들도 난방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LNG에 대한 밀어내기 수출 역시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을 이제부터는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게 뻔하다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특히 세 번째로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라니냐죠. 이게 겨울철 라니냐가 특히나 올 게 명확하게 점점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보다 라니냐 시에 특히 겨울철 라니냐 시에는 북반구의 제트기류 약화를 통해서 한파, 북극 한파가 남하하게 되고 특히 라니냐 때문에 무역풍이 이동하는 그 공백 구간으로 제트기가 비약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남방 시즌 따라서 특히나 올해 연초 때처럼 트럼프의 취임식을 실내로 만들어버렸었던 그런 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9월부터 1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LNG와 더불어서 라니아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금이나 은 시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금이나 은 이쪽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뵀었을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과 지지난번 때도 마찬가지로 금을 계속 보수적으로 왜냐? 금이 좋은 건 맞아요. 저 역시도 좋게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이 유동성이 팽창하는 때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2020년 8월 달에 그랬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쇼크에 의해서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라고 금리를 제로 금리에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 금이 먼저 회복을 해요. 주식보다. 중요한 점, 유동성이 본격화되는 2020년 7월과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금이 더 갈 것이라 주장했지만 안 갔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왜? 유동성이 팽창하니까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바뀌면서 오히려 주식이 더 가버렸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결국 유동성이 앞으로 더욱더 팽창할 것이고 지금이야 중국이 잠시 중립적인 통화정책 모드로 들어갔지만 왜? 페드가 금리 날 걸 한번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서 유동성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은 페드가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럼 중국도 인하하게 되고 거기다 미국이 SLR 규제 완화까지 본격화된다면 유동성이 그동안에는 중국과 이 시비의 유동성이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유동성이 미국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유동성이 팽창할 때 금이 더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험 자산이 오히려 주식이나 아니면은 금보다 덜 안전 자산인 은이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커지는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요건 짧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원자재 관련해서는 뭐 많이도 있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 ETF로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어떤 쪽이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다음 달 이제 거의 8월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9월 못해도 중순부터는 계속 천연가스가 차라리 좀 유효하다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배터리형 금속들은 지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 내년 말까지로 봤을 땐 바닥권역이다라고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매력적으로 보고요. 내년으로 갔을 땐 저는 유가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유가, 그러니까 올해는 유가가 여전히 낮지만은 다만 내년도에 갔을 때 오펙 플러스가 과연 더 증산할 여력이 남았을까? 두 번째, 올해 낮은 유가 때문에 미국 셰일들은 유전 개발 못했거든요. 그럼 과연 더 증산할 여력이 있는가? 이 퀘스천이라서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와 다음 달부터는 가스와 그리고 배터리 금속, 내년부터는 유가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딜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엔비디아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확실한 움직임을 좀 안 보여줘서 헷갈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뭘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선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잭슨홀에서 뭔가 이제 나오는 게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미리 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네, 좋은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커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